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177페이지 피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177페이지 민주공화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다 부분 볼 거예요.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이 정부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소규모의 단체라던가 뜻이 맞는 개개인들끼리 독립운동을 했다면 이제 임시정부라고 하는 정부의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 형태가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형태의 이제 정치 형태를 골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주주의 공화국에 살고 있죠. 이제 그러한 민주주의의 형태를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먼저 선택을 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왜 등장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등장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갈게요. 자, 임시정부의 수립과 통합입니다. 자, 원래 이전에는 임시정부라고 하는 정부 형태의 단체가 등장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 임시정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계기로는 3.1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1운동에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3.1운동에 대해서 배웠었죠. 3.1운동의 배경, 그리고 그에 대한 전개 과정, 그리고 결과와 영향, 이런 것들을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3.1운동은 임시정부가 수립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었어요. 이 3.1운동을 계기로 여러 지역에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었다. 3.1운동이 그 배경이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여러 지역에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대요.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자, 우리 지도로 봅시다. 자, 지도로 보면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상하이 임시정부, 한성정부, 이렇게 이 세 개의 임시정부가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일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에서도 대한국민의회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연해주 지역에 생겨난 임시정부예요. 연해주 지역에서 생겨났는데, 자, 연해주 지역에 우리가 독립운동 단체들 여러 개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과서 본문에 언급이 살짝 됐었던 전로한족회 중앙총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 단체를 정부의 형태로 개편해서 출범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여기에는 대통령의 손병희, 부통령의 박영효, 국무총리의 이승만을 두었다. 자, 이 상하이 임시정부를 옆에 왼쪽에 있는 상하이 임시정부를 볼게요. 상하이 임시정부는 또 어땠냐? 이 중국 관내라고 하면은 중국 대륙 안쪽 이쪽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중국 관내와 만주, 미주, 국내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 세력이 결성을 합니다. 상하이 임시정부를. 그래서 국무총리로는 이승만, 내무총장에는 안창호, 국무총장에는 이동휘라는 사람들을 임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임시의정원을 만들어서 임시정부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한반도 내에 있었던 한성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이 한성정부는 국내 13개 도 대표들이 모여서 수립을 하게 되었고요. 집정관 총재는 이승만, 국무총리 총재는 이동휘가 맡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임시정부가 등장을 하게 돼요. 총 3개의 임시정부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 각 지역에서 임시정부가 등장을 하게 되니까, 자, 원래 처음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로는, 자, 3.1운동 이후에 이 민족운동의 방향을, 그리고 힘을 하나로 합치자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런데 임시정부가 3개로 나뉘게 되면 그러한 노력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 임시정부는 곧바로 통합을 논의하게 됩니다. 통합을 논의하게 되고요. 자, 그 결과 한성정부의 강요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고 연해주와 상하이의 정부를 해산하기로 이제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구성원들은 한성정부의 강요를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구성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한성정부의 강요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를 조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 그러면 이 한성정부를 이 새롭게 만들어진 통합정부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둘러싸고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장독립투쟁을 지도하는 데 유리한 연해주에 두어야 한다라는 의견과
그리고 외교 활동에 유리한 상하이에 두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이제 대립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여러 차례 이제 논의를 거치게 되고요. 결국에는 상하이에서 이승만을 임시 대통령, 그리고 이동희를 국무총리로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상하이 임시정부가 왜 선택이 되었느냐, 상해가 왜 선택이 됐느냐, 이 외교를 중요시한 거죠. 외교를 중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롭게 만들어진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설치가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임시정부의 특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 특징으로는요, 민족주의 계열뿐만이 아니라 한인사회 등과 같은 사회주의 계열도 일부 참여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사회주의 계열도 참여하게 됐다라는 특징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독립운동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실력 양성론, 외교 독립론과 같은 다양한 이념과 노선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러한 다양한 서로 다른 이념 그리고 노선의 독립운동 세력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 되겠죠. 독립운동을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달랐지만 그래도 일단 힘을 하나로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최초로 민주공화제를 채택했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임시의정원, 국무원, 법원을 구성하는 이 정말로 정부의 형태를 그대로 갖추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도 삼권 분립이 잘 이루어져 있죠. 이 삼권 분립은 나라의 권력을 세 개로 나눈다라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모습처럼 이 과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수립이 되었을 때도 입법 그리고 행정, 사법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라의 권력을 나눴다. 왜냐면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삼권 분립의 방식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역사 다가가기를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뭐 대한인민으로 조직한다. 주권은 전체에 대한 인민 전체에게 있다. 제 5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삼권분립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삼권분립과 관련돼서 입법권은 의정원, 행정권은 국무원,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임시정부가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자, 그 중에서 이 강료는 한성정부의 강료를 따라갔고요. 위치는 외교 활동에 유리한 상해에 이제 두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해에 설치되게 됩니다. 처음에. 자, 이 상해가 외교 활동에 유리했던 이유를 얘기를 해주자면, 상해에는 당시 각국에 조계가 있었어요. 이 각국의 조계가 있어서, 이 조계라고 하는 거는 이 서양 여러 열강들의 이제 뭐 공사관이 있고, 중립적인, 그리고 서양 열강들의 입김이 작용하는 이러한 외교적인 지대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외교 활동에 유리하려고 이제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다라는 것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떠한 활동을 했느냐를 살펴봐야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입니다.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내외 항해 세력과 연락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의 조직체를 활용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연통제 그리고 교통국이 있습니다. 자, 우선 연통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도, 군, 면에 설치된 비밀 행정 조직이에요. 이 비밀이라는 게 조금 특징적이에요. 연통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부 문서와 명령을 전달하고 군자금 조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 연통제를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스파이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세계에서 음지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했던 게 바로 이 연통제입니다. 자, 그리고 뭐 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통신기관으로서 정보의 수집과 분석, 연락 업무를 담당했대요. 그래서 뭐 단둥교통국이라고 하는 이런 대표적인 교통국들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이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연통제, 교통국이라고 하는 조직체들을 활용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고자 독립공채를 발행하거나 의연금을 거두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신문을 발행을 해요. 이 독립공채라는 건 뭐냐면 이 나라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돈을 빌리고 우리가 바로 당장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정부가 너한테 돈을 빌렸다라고 하는 증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증서를 남겨놓고 나중에 이제 차후에 갚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거고, 의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부금의 형태로 돈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건 기부금. 그리고 독립신문을 발행을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로서 삼았다. 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자, 초기의 임시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임시정부를 승인받고 독립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외교활동에 주력을 했대요. 자, 이 외교활동에 주력을 하기 위해서 상해로 이제 위치를 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원래 연해주, 무력투쟁이 원활한 연해주와 외교활동이 원활한 상해 중에서 우리 외교활동에 주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상해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실시한 외교활동은 무엇이느냐? 파리 강화 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열렸는데, 자, 여기에 김규식이라고 하는 인물을 파견을 해서요, 독립청원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국의 독립 문제를 국제 여론화하는 데 힘썼어요. 미국에는 구민위원부를 설치했다. 이승만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외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1921년에는 워싱턴 회의에 독립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고요. 뭐 그 외에도 이러한 미국 측면뿐만 아니라 이 소련 측에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이동희와 김규식과 같은 사람들이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극동인민대표,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이는 그런 단체들이 모이는 회의였는데, 자, 여기서 소련으로부터 독립운동 지원을 약속을 받아요. 자, 이때 당시에 소련이 극동인민대표회의에서 이 약소 민족들에 대한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동희와 김규식 등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소련으로부터 독립운동 지원을 약속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외교에만 치중을 했느냐, 외교만 했느냐, 그러진 않았어요. 군사활동에도 힘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 군무부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를 하고요. 이 군무부에 이제 군사 업무를 맡겼으면서 거기에 더해서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등 만주 지역의 독립군 단체를 군무부 산하로 편제를 하는 이런 군사적인 노력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군사적으로도 노력을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떤 변화를 겪게 되냐면, 자, 1920년대 초에 1919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죠. 자, 그 이후에 활동을 했었는데 1920년대 초에 일제 탄압으로 연통제와 교통국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모든 단체, 모든 운동, 이런 것들은 다 이 자금이 있어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일제가 연통제와 교통국을 탄압을 하게 되어 그래서 임시정부가 국내에서 독립자금을 모으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외교적인 활동도 강대국의 외면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돼요. 자, 당시에 미국에서 이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던가 아까 얘기했던 소련의 독립운동 지원 이런 것들을 약속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두 나라에서 지원을 크게 해주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교 중심의 독립운동이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승만 계열의 외교 독립론,
그리고 이동희 계열의 무장투쟁론, 안창호 계열의 실력 양성론 등의 독립운동에 대한 노선을 둘러싸서 논쟁이 벌어지게 돼요. 거기에 더해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 간의 갈등도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배경들이 다 모여서 임시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에 더해서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자,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 윌슨이라는 사람에게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을 해요. 자, 그 위임 통치 청원서 제출이 우리 교과서 왼쪽에 자료가 나와 있죠. 보면은, 자, 미국 대통령 각하 다음과 같이 공식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우리는 2천만의 이름으로 각하에게 청원합니다. 뭘 청원하냐면, 먼저 한국을 일본 핵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장래 완전한 독립을 보증하고 당분간은 한국을 국제연맹 통치 밑에 두게 할 것을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그 국제기구가 이 한국을 잠시 통치하게 해달라. 일제 학정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일본을 벗어나더라도 이 우리나라, 이 한국을 다른 나라에게 또 맡겨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 제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사건이 되어서 이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여러 민족 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게 1923년이에요. 자, 근데 이 국민대표회의가 모여서, 자,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 갈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를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창조파와 임시정부의 그 안에 조직원들, 구성원들만 바꾸면 된다. 그러니까 임시정부 자체를 없애질 필요는 없고 이거를 새롭게 개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개조파가 대립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지만 결국엔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 국민대표회의도 흐지부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그 아래에 결과가 나와요. 이 국민대표회의가 결렬이 돼요. 결국에는 이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을 하게 되면서 뭐 새로운 결과를 낳지 못하고 성과를 얻지 못하고 결렬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민족 운동가가 임시정부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조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가 된다. 자, 여러분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독립운동가들이야. 야, 우리 한국을 독립시켜야지 라고 모였는데 시도 때도 없이 맨날 싸워요. 막 내가 맞니 네가 맞니 하면서 이게 맞다, 나는 맞고 넌 틀리다, 이런 식으로 싸워요. 자,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이러지 말고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모였는데 거기서 한번 더 싸워. 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립이 이어지게 되니까 이 많은 민족 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떠나게 되고요. 자, 안 그래도 연통제와 교통국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떠나게 되니까 임시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이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1925년에 임시의정원에서는 이승만을 탄핵을 하고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기도 합니다. 곧 이어서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제, 원래는 이승만이 대통령이었죠. 이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운영이 이어졌는데 그러한 대통령제에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바뀌게 돼요.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를 가지게 되는데, 자, 이때 이승만을 탄핵했던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위에서 살펴봤죠.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했고요. 위임 통치 청원서.
제출하는 모습을 보여요.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당시 그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이 한반도 그 상해 임시정부에 있지 않았어요.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굉장히 오랜 기간 미국에 체류를 하면서 이 임시정부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명분으로 삼아서 이 이승만을 탄핵을 하고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 형태도 대통령제를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바꿨다라고 하는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자료를 살펴볼게요. 자, 국민대표회의 선언서예요. 이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누게 된 이런 논의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자,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을 하자. 그래서 통일적 기관 안에서 대업을 완성하고자 한다. 국민적 대단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지 말고 대단합을 이루자.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자.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나게 되고요. 이 국민대표회의의 결과로는 임시정부가 침체기를 맞이하게 된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자, 이 아래 자료 이번에는 국민대표회에서 주장한 독립운동 방안이에요. 당시에 임시정부 내에서는 다양한 독립운동 방향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논의하고 토론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신채호 같은 경우에는 창조파입니다. 창조파.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이제 대립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신채호는 창조파예요. 그래서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자,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개조파입니다. 개조파. 그래서 임시정부를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독립운동의 방향에 대해서는 실력 양성론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교육과 산업 등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안창호입니다.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동희는 임시정부를 개조하고 그리고 연해주 지방을 중심으로 항일 무장 투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이동희는 개조파에다가 무장 투쟁을 주장했던 무장투쟁론, 무장투쟁파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 세 명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임시정부를 운영해야 되고 이 국민대표회에서도 임시정부를 없애니 마느니 개조를 해야 된다. 아니다. 아예 없애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 통합이 제대로 되지 못했던 이 한계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건 옳은 일이지만 단합을 하지 못하고 이에 실망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떠나게 되면서 임시정부는 침체기를 맞이한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이제 학습지에서 정리하고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보겠습니다. 이전차 씨부터 보면은 자, 탑골공원에 모인 학생과 시민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후에 만세 시위를 한 운동은 3.1운동이죠. 그리고 2번 3.1운동은 일제의 통치 방식에 영향을 주었는데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꾸게 됩니다. 이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개념 정리로 넘어갈게요. 자, 임시정부가 수립하게 되는 우리 배경,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등장했고 어떻게 통합이 되었느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자, 보면은 자, 처음에 출범을 하게 된 거 이 통합이 됐다고 했어요. 국내 상하이 연해주에서 3개의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통합을 하게 되고요. 외교활동에 유리한 중국의 상하이에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연해주와 상하이 중에서
이제 토론하고 논쟁하다가 결국에 상하이에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참여는 민족주의 계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주의 계열 그리고 다양한 서로 다른 이념, 노선의 독립운동 세력이 참여했다라는 게 특징이었고요. 자, 최세로는 임시 대통령의 이승만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의 이동희를 선출하고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를 채택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아래에 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보면은 연통제와 교통국이라고 하는 연락망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연통제 같은 경우는 비밀 조직이었다라는 게 좀 특징이었죠. 그런 것들 기억하에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회, 외교, 군사적인 측면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활동을 하던 임시정부가 이제 급변하게 되는 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거치게 되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국민대표회의. 이 국민대표회에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 대립으로 인해 국민대표회는 결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침체의 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자료학습 1번으로 넘어가서 자, 이 3.1운동을 계기로 복벽주의는 사라지고 대표적인 단체로는 독립의금부가 있었죠. 이 독립의금부와 같은 복벽주의가 사라지고요. 민주공화제 형태의 독립국가 수립 의견이 대세를 이룬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로 구성이 되었다. 대통령제를 선택했다. 자, 2번. 자, 여기 보면은 신채호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창조파죠. 안청 같은 경우는 개선을 해야 된다. 이거는 개조파입니다. 그래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갈등을 빚게 되죠. 그래서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에 개최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신채호 중심의 창조파와 안창호 중심의 개조파의 대립을 해소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넘어가서 자, 문제 봅시다. 자, 형성평가 이렇게 보면은 자, 1번은 틀린 설명, 맞는 설명, 틀린 설명, 맞는 설명이에요. 자, 보면은 2번이 왜 틀린 설명이냐? 자, 임시 대통령의 이승만을 취임시킨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의 김구가 아니라 이동휘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선출했죠. 이동휘. 이 상해 임시정부의 강요는 한성 정부를 따라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성 정부의 모습대로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휘를 선출하게 됩니다. 자, 2번 이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임시정부에는 민족주의와 다른 이념을 가진 세력은 참여할 수 없었다가 아니죠. 다양한 이 자유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거기에 더해서 다양한 독립운동 노선들도 같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자,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돼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외 업무를 연결하기 위해서 설치한 비밀 행정 조직이래요. 그래서 총판이나 독판과 같은 군관 면관과 같은 사람들을 두었는데 자, 우리는 비밀 행정 조직이라는 걸 보고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연통제와 관련된 설명을 고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 중에서 연통제와 관련이 있는 설명은 몇 번이에요? 자, 이거는 4번입니다. 4번. 4번. 연통제와 교통국 중에서 이 비밀행정 조직과 관련된 단체는 연통제였죠. 그래서 이 설명은 연통제와 관련된 설명이다. 자, 4번. 국민대표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1923년에 실시됐던 이 국민대표회의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답은
5번입니다. 5번.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으로 회의가 결렬되었다. 자, 이게 국민대표회의 결과였죠. 그래서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탈퇴하면서 임시정부가 침체기를 겪게 된다라는 내용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임시정부에 대해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그리고 전개 과정, 그리고 그 활동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후에 변청 과정까지. 다음 시간에는 자 1919년 이후에 1920년대부터 무장독립투쟁이 전개가 되었는데 어떤 단체들을 중심으로 투쟁이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